안녕하세요. 책 먹는 김 팀장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한번 책을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먹을 책은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그릿. 평균보다 떨어지는 IQ, 특별할 것 없는 재능,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도 놀라운 성공을 일궈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모든 불리함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인류대를 낳은 부모, 천재적인 재능 등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그저 그런 성취에 머물고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성구적인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남다른 성공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필독서인 이 책에서 성공의 비결은 재능이 아니라 그녀가 그릿이라고 부르는 열정과 끈기의 조합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릿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이자 어려움과 역경, 슬럼프가 있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저자는 미국 육군 사관 학교에 가서 어떤 사관 생도가 훈련을 끝까지 받고 어떤 생도가 중도 탈락을 하는지, 문제 아들만 있는 학교에 배정된 초임 교사들 중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과를 이끌어내는지 연구했다. 그녀가 만든 그릿 척도를 통해 어떤 사람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으며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의 현재 상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그릿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네, 그릿이라는 책을 한번 먹어볼 텐데요. 이 책이 400페이지가 넘는 책이라서 오늘은 조금 먹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책을 다 먹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안젤라 더코스는 중국계 미국인인데 이분은 심리학도 연구하시고 아버님이 약간 좀 엄한 아버님 밑에서 자라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만큼 저도 자라서 제 일을 좋아할 거예요. 저는 그냥 직업이 아니라 천직을 찾을 거예요. 매일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거고요. 거기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가장 집념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여전히 듣고 계신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길게 보면 재능보다 끝까지 하겠다는 집념이 더 중요할지 몰라요. 어른이 된 지금은 이 주장을 증명할 과학적 증거도 갖고 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재능보다 끝까지 하겠다는 집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시를 하는데 결과는 이 한 줄입니다. 재능보다 끝까지 하겠다는 집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한번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한 뒤에도 계속 시도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도 쉽지 않은 특성인 듯 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잘해내지만 잘 안 풀릴 때는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면담에서 거론된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여러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면담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끈질기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나는 그릿 척도 점수가 SAT나 ACT 점수와 비례하는지 살펴봤다. 결과가 어땠을까? 그릿 점수는 입학 사정 과정에서 공들여 계산한 종합 전형 점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다시 말해 생도가 가진 재능은 그의 그릿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없었고 역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였다. 재능과 그릿이 별개의 특성이라는 조사 결과는 매슈스가 공군 훈련 과정에서 관찰한 현상과도 일치했지만 처음에는 이런 결과를 대면하고 몹시 놀랐다. 대체 재능 있는 생도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능 있는 성도가 노력하면 끝까지 버틴다고 말해야 논리적으로 맞다. 훈련을 버텨내기만 하면 성공이 보장될 생도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비스트를 끝까지 통과한 생도들만 놓고 본다면 종합 전형 점수가 웨스트 포인트에서의 모든 성적을 알려주는 훌륭한 예측 변인이다. 학점뿐 아니라 군사훈련과 체력 점수까지 정확하게 예측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생도들 웨스트 포인트에서 생도들을 그릿 척도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릿 척도라는 거는 그릿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열정과 더하기 끈기를 그릿이라고 하던데요. 그 척도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학업 성취도 비례하는지 비례하지 않는지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학업 성적이 좋다는 거는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능일 수도 있고 노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수랑 그릿이라는 점수랑 일치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살펴봤다고 해요. 근데 크게 연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턴은 아웃라이어, 표본 중 다른 대상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통계적 관측치, 각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탁월한 사람이란 뜻. 골턴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에게 세 가지 두드러진 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들은 비범한 재능과 함께 남다른 열의와 열심히 일할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윈은 골턴의 책을 50조까지 읽어 내려가다 재능을 성취의 기묘한 요인 중 하나로 꼽은 데 놀라움을 느꼈다. 그는 골턴에게 이런 편지를 붙였다. 내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던 내 생각을 어느 정도는 바꿔놓았다. 나는 바보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열의와 노력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지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항상 주장해 왔으니까. 아직도 나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는 열의와 노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윈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잠재력에 비하면 우리는 반쯤 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불은 사유어 가는데 공기 구멍은 거의 닫혀 있는 상태와 같다고나 할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아주 일부분만 활용하고 있다. 제임스는 인간의 잠재력과 그 실현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운동보다는 음악, 예술보다는 사업에 재능이 있는 다양한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개개인은 자기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산다. 인간은 다양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 최대치 이하의 열의를 보이고 최고치 이하로 행동한다. 가진 재능이나 가진 지능들을 한 10분의 1만 사용한다고 하죠. 제임스는 이런 사실을 또한 인정했다. 물론 한계는 있다. 나무가 하늘까지 자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 대다수는 이런 외적 한계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넘치게 갖고 있지만 매우 특출난 사람만이 그 능력을 전부 활용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모든 것이 그것만으로는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차이는 전문 음악인들에게 경력이 거의 같다고 소개한 두 피아니스트의 이거 실험한 내용인데요. 재능을 편애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재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전문 음악인들에게 경력은 거의 같다고 소개한 두 피아니스트의 연주 녹음 테이프 일부를 들려줬다. 피험자들은 몰랐지만 실은 한 연주자가 같은 곡의 다른 부분을 연주한 것이었다. 한 연주자는 일찍이 선천적 재능을 입증해 보인 재능형으로, 한 연주자는 강한 성취 동기와 끈기를 보여준 노력형으로 묘사됐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을 이렇게 묘사했다는 거죠. 피험자들은 노력 대 재능의 중요성에 대해 말로 밝힌 10년간은 정반대로 재능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할 만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차이는 근면과 노력이 칭송받는 분야인 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언행의 불일치가 나타나는지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그녀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직장인 수백 명을 모집해 두 집단으로 나눴다. 피험자의 절반은 근면함과 노력, 경험으로 성공했다고 쓰인 노력형 기업가의 자기소개를 읽었다. 나머지 절반은 타고난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쓰인 재능형 기업가의 자기소개서를 읽었다. 그런 다음 피험자들은 자신이 읽은 소개서의 기업가가 녹음했다는 사업 제안서를 들었다. 음악가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재능형이 성공할 가능성과 고용될 가능성 및 사업 제안서의 수준을 더 높이 평가받았다. 관련 연구에서 한 명만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재능형과 노력형 두 기업가 중 어느 쪽을 선정하겠냐고 물었을 때도 피험자들은 재능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동일한 사람을 가지고도 재능형이냐 노력형이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능형을 선택한다는 거죠.
차이의 연구는 재능과 노력에 대한 우리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우리가 중시한다고 표명하는 신념과 마음속 깊이 더 가치를 두는 신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평소 말로는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해놓고 실제로 데이트할 때는 착한 사람보다 매력적인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약간 비슷하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말을 하는 것과 진짜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수영 선수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몇 년 전 승부욕이 강한 수영 선수들을 연구한 논문 탁월성의 일상성을 읽은 적이 있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제목에 압축되어 있듯이 빛나는 인간의 업적이 실은 평범해 보이는 무수한 개별 요소의 합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의 저자인 사회학자 댄 챔블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최상급 기량은 사실 수십 개의 작은 기술 및 동작 하나하나를 배우거나 우연히 깨치고 주의 깊은 연습을 통해 습관을 만들고 전체 동작으로 종합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부분 동작들 중에서 비범하거나 초인적인 동작은 하나도 없다. 정확하게 실행된 동작들이 합해져 탁월한 기량이 나올 뿐이다. 평범한 속에서 탁월성이 나온다라는 이런 말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그릿이라는 거를 설명하는데요. 성취, 그러니까 성공은 재능 곱하기 노력의 이제곱. 재능 곱하기 노력 곱하기 노력이라는 거죠.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니체는 말했다. 대신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의 사실만을 즐긴다. 노력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왜 그런지를 나와요.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의 숭배를 조장한다. 니체가 말했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아, 쟤는 천재야. 아, 원래 타고났어.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과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의 숭배를 조장한다. 이 말이 정말 저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가까운 동료들과 함께 성취 이론에 대해 10년 넘게 고민한 끝에 마침내 재능에서 성취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단순한 등식 2개를 완성했다. 그 등식은 아래와 같다.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 곧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재능은 노력을 기울일 때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를 말한다. 성취는 습득한 기술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물이다. 재능보다 어떻게 보면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10년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을 막 접어들었다가 그 길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웨이트 기구가 전국 각지의 지하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운동을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한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그만두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든 친구에게 스웨터를 떠주겠다고 맹세했다가 겨우 소매 반쪽만 뜨고 바늘을 내려놓는가. 텃밭 가꾸기, 퇴비 만들기, 다이어트 하기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시작할 때 들떠서 열심히 하다가 첫 번째 큰 장애물이나 긴 침체기를 만나자마자 영원히 포기해버리는가. 많은 이들이 시작했던 일을 너무 빨리, 너무 자주 그만두는 듯하다. 어느 날 하루 길이는 노력보다는 다음날, 그 다음 날도 눈을 뜨면 러닝머신 위에 올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제대로 계산했다면 재능은 2배를 갖고 있지만 노력은 절반만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같은 기술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놓는 결과물은 훨씬 작을 것이다. 노력형은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도자기를 만들고 책을 쓰고 영화를 감독하고 연주회를 한다. 그 도자기, 책, 영화, 연주회의 질과 양으로 성공을 판단한다면 끝없는 연습을 통해 재능을 타고난 사람과 동일한 기술 수준에 이른 노력형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거를 보고 제가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습지 같은 거 받아가지고 한 10페이지 이상을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성공을 못한 이유가 그런 거였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18세의 일리노이주 에번스턴에서
뉴욕주 이타카로 이사한 게틀먼은 장래 직업이 그려지지 않았다. 코넬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지만 필수 과목 학점을 채우기가 가장 쉬웠다는 이유가 꽤 크게 작용한 결정이었다. 1학년을 마치고 방학을 맞이한 그는 동아프리카를 방문했다. 그것이 열정이 싹튼 출발점이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프리카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나 할까? 여기에는 내가 소통하고 싶은 홍 같은 것이 있었고 그걸 내 인생의 일부로 만들고 싶었어. 이거 어떤 기자 이야기인데요. 그 기자가 아프리카를 한번 여행하고 나서 그 아프리카에 완전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생 전체를 그 아프리카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기자가 됩니다. 아프리카 가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원에 다닌 지 2년째로 접어들던 해에 그는 언론계 일이 자신에게 정말 잘 맞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자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서 기자가 된 뒤에 어떻게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랬을 때 얼마나 재밌을지, 게다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독창적인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니까 됐어. 이 일을 해야겠군 싶었어. 나는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길을 신중하게 계획했어. 언론계는 단계가 매우 확실하고 A에서 B, C, D로 가는 길이 분명하거든. 2006년 그가 목표로 설정한 지 10여 년 만에 뉴욕타임즈 동아프리카 지부장이라는 지단계에 마침내 도달했다. 참으로 여러 곳을 거치며 돌고 돌아서 왔지. 그동안 힘들고 실망하고 사기도 꺾이고 두렵기도 했어.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어. 정확히 내가 원했던 곳에 온 거지. 그러니까 이 장에서 말했던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목표 의식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 의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제 밑에 단계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 그 목표 의식한 것까지 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동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끈기 있게 해갔던 일들을 서술한 내용이었어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투수 이야기네요. 예.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투수 톰 시버를 생각해보자. 그는 1987년 42세의 나이로 은퇴하기까지 311승 탈삼진 3640회, 완봉승 61회, 평균 자책점 2.86의 기록을 수립했다. 1992년에는 98.8%라는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시버는 20년에 이르는 프로야구 선수 시절에 날마다 해마다 내가 던질 수 있는 최상의 피칭을 목표로 했다. 그런 목표는 하위 목표에 의미와 체계를 부여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언제 잠을 자고 깨어있을 때 무엇을 할지 전부 피칭을 염두에 두고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광 화상을 입으면 며칠 동안 공을 던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플로리다에 가서도 선탠을 피하고 절대 셔츠를 벗지 않았습니다. 피칭을 위해 오른손을 아껴야 하므로 개를 쓰다듬을 때나 난로에 장작을 넣을 때는 왼손을 사용합니다. 체중을 줄여야 하므로 겨울에는 초콜릿 쿠키 대신 코티지 치즈를 먹습니다. 시버의 얘기를 듣노라면 그의 생활이 너무 우울할 것만 같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 나는 공을 던질 때 행복해요. 야구에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정한 일입니다. 공을 잘 던질 때 행복하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말하는 열정은 단순히 관심 있는 일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동일한 최상위 목표에 변함없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관심을 둔다는 의미다. 변덕스럽지도 않다. 열정은 날마다 잠들 때까지 생각했던 질문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옆걸음질 치거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기를 열망한다. 극단적일 경우 그런 집중력이 집착으로 불리기도 한다. 열정이 있다면 모든 행동의 의의를 궁극적 관심, 즉 인생 철학에 부합하는 데서 찾게 된다. 열정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만든다. 그렇듯 아주 오랫동안 동일한 상위 목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피트 캐럴이 인생 철학이라고 부르는 최상위 목표는 대단히 흥미롭고 중요해서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의 많은 활동을 구조화해준다. 투지가 강한 사람의 중간 목표와 하위 목표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최상위 목표와 관련이 있다. 이게 목표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최상위 목표가 확실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전진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첫째, 작업상 목표 25개를 쓴다. 둘째,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 5개의 동그라미를 친다. 반드시 5개만 골라야 한다. 셋째,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20개의 목표를 천천히 살핀다. 그 20개는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일이다. 당신의 신경을 분산시키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더 중요한 목표에서 시선을 앗아갈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서 누가 25개나 되는 직업상 목표를 갖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시 내가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를 종이에 써보았다. 32번째 줄에 이르렀을 때 이 방법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흥미롭게도 바로 떠오르는 목표 대부분이 중간 수준 목표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단 하나가 아닌 몇 가지 목표를 써보라고 하면 중간 수준의 목표를 쓴다. 나는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각각의 일이 얼마나 흥미롭고 중요한지 정리해서 적을 칸을 추가했다. 그리고 각각의 목표를 흥미도와 중요도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겼다. 그 다음 항목별로 두 점수를 곱해서 1부터 100의 범위 내에 있는 점수를 구했다. 흥미도 곱하기 중요도에서 100이 나온 목표도 없었지만 1이 나온 목표도 없었다. 그리고 버핏의 조언에 따라 가장 흥미롭고 가장 중요한 몇 개에만 동그라미를 치고 나머지는 무슨 수를 쓰든 피해야 할 일의 범주로 강등시키려고 했다. 노력해봤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와 버핏 중에 누가 맞는 건지 의구심을 품고 하루를 보낸 후에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내 목표들 가운데 서로 연관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의 성취와 안녕을 돕겠다는 것이었고 대부분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목표들이었다. 그렇지 않은 직업상 목표는 몇 가지 뿐이었다. 나는 마지못해 그 목표들을 반드시 피해야 할 일들의 목록에 넣었다. 그래서 목표를 최상위 목표를 정하라는 거죠. 네, 최상위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 목표를 정하고 그런 식으로 쓸데없는 것들은 이제 다 빼버리고 모든 만화의 공통점은 한 가지 독자가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거 어떤 그 엄청 유명한 만화가 이야기인데요. 모든 만화의 공통점은 한 가지 독자가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다. 모든 만화가에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었다. 단 한 가지 최고의 스타일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작품에 속속들이 배어있는 각 만화가의 고유한 표현법이었다. 맨코프 이야기네요. 반면에 중간 목표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솔직히 나의 궁극적 목적 피트 캐럴의 용어로는 내 인생 철학을 바꾸는 일은 어떤 이유로든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일단 모든 부품을 찾아서 조립한 내 나침반은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같은 방향을 가리킬 것이다. 중간 목표 말고 궁극적 목표를 어떤 이유로든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콕스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다. 지능이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속하면서 끈기가 유달리 강한 이들이 지능이 최상위권이면서 끈기가 다소 부족한 이들보다 크게 성공할 것이다.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의 4가지 심리적 자산은 상품처럼 가지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다. 당신은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키고 심화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훈련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목적의식과 의미를 찾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칠 수 있다. 한마디로 당신 내부에서부터 그릿을 길러나갈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 2부에서 알아보자. 그릿을 기를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나는 레이시에게 초특급 성공을 거둔 인물 200명 이상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인터뷰마다 반복해서 나왔던 한 가지는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마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어요. 단순히 나는 내 일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많았죠.
하지만 나는 정말 행운아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일이 기대돼요. 당장 스튜디오에 나가고 싶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얼른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또는 수입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일이 재밌고 사랑했다라는 거죠. 윌 쇼츠와 제프 베저스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을 수 있는지 영감을 주는 훌륭한 예다. 누구나 일하는 모든 순간이 기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직업 만족도에 개인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상식적 직관을 입증해준 메타 분석 속의 수천 개의 측정값들을 믿는다. 모든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없지만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흥미와 상상력을 사로잡는 일과 직업을 일치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다. 물론 행복과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이에게는 열정을 쫓으라는 격려의 말도 필요 없다. 만약 열정을 느낀 일이 있다면 당장 그 열정을 쫓을 테니 말이다. 내가 졸업식 축사 연사로 초대받는다면 나는 열정을 키우라는 말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축사를 하는 내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젊은이들을 설득할 것이다. 가장 성공한 전문가들도 처음에는 진지하지 않은 초보자였다. 초보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관심이 생기고 열정이 생긴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늘 공부합니다. 윌 쇼츠가 내게 말했다. 새로운 낱말풀이와 주제를 찾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방향으로 사고를 확장시킵니다. 글쓰기가 지겨워지면 인생이 지겨워진 것이라는 한 작가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퍼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퍼즐이 실증나면 인생이 실증난 거예요. 퍼즐은 너무나도 다양하니까요. 내 아버지는 물론이고 내가 이야기를 나눴던 그리스의 전형들은 거의 모두 쇼츠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 초보자에게는 서로 비슷해 보일 겁니다. 작품을 보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색채와 형태만 보입니다. 무엇을 표현한 작품인지 확신하지 못하죠. 반면에 미술 전문가들은 작품에 대한 이해가 매우 뛰어나다. 전문가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세한 차이를 알아보는 안목을 길러왔기 때문이다. 이게 그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을 이야기한 건데요. 예를 들면 올림픽 경기를 보면 선수들의 동작을 트러플 너츠의 회전이 약간 부족했네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도 안 보이고 그런 미묘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전문가와 아닌 사람들의 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미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때 즐거운지 분명히 지각했다면 이제 관심을 발전시킬 차례다. 관심사를 발견한 다음에는 발전시켜야 한다. 흥미를 또다시 자극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흥미를 자극할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관심이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대답들이 다시 질문으로 이어지게 해서 관심사를 계속 파헤쳐라.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찾아라. 격려해주는 멘토에게 다가가라. 시간이 가면서 당신은 더욱 능동적이고 정보가 많은 학습자가 될 것이다. 수년에 걸쳐 당신의 지식과 전문성은 확대될 것이며 이와 함께 자신감과 더 알고 싶은 호기심도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열정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관심을 어떻게 심화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라. 당신의 뇌는 새로움을 갈구하기 때문에 다른 일로 옮겨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며 그것이 가장 타당한 행동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몇 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력해보고 싶다면 오로지 많이야만이 알아볼 수 있는 미묘한 차이를 즐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새로움 속의 익숙함, 약간의 새로운 변화가 있는 익숙함이다.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그 자극을 해줘서 흥미를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거리를 수영하면서 즐거웠나요? 연습은 재밌었어요? 내가 물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연습장에 간 적도 없고
연습하는 동안에도 정말로 즐겁지 않았어요. 사실 새벽 4시에서 4시 30분에 수영장으로 걸어갈 때나 가끔씩 통증이 가시지 않을 때는 맙소사, 이럴 가치가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지 않았나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게인스가 대답했다. 내가 수영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는 경쟁에 열중했고 훈련, 성과, 컨디션 유지, 우승, 원정 경기, 동료들과의 만남 등 그 모두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연습을 싫어했지만 수영 전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거 수영 선수 이야기 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 의식적인 연습은 준비 과정에서 몰입은 실제 수행 중에 필요하다. 수영이 잠깐 재미없는 일도 굉장히 많고 수영하러 가는 것도 싫은 적도 있고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목표 의식이 굉장히 정확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코치와 부모, 친구 혹은 대중매체를 통해 실패는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험을 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실패하기 싫어서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열정의 원천이 되는 한 가지는 흥미다. 그리고 또 다른 원천은 목적, 즉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투지가 강한 사람들의 성숙한 열정은 이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그 답변에는 언제나 타인이 언급됐다. 자녀들, 고객, 내 학생 등 특정한 타인이 언급될 때도 있었고 이 나라, 스포츠, 과학, 사회처럼 상당히 추상적인 타인이 언급될 때도 있었다. 어떤 대답이든 요지는 같았다. 자신의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타인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 좌절과 실망, 고군분투, 희생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타인을 위한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위한 목적 의식이라고 여기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적어도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한 학자다. 그는 선한 내면의 정신과 조화를 꾀하는 에우다이모니아가 행복에 이르는 한 가지 길이며 긍정적이고 순간적이며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 경험인 헤도닉이 다른 하나의 길이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헤도닉을 추구하는 삶은 원시적이고 천박하며 에우다이모니아를 추구하는 삶이 고귀하고 순수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어떤 삶을 지지하는지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것과 타인을 생각하는 것과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지만 행복에 이르는 두 가지 길 모두가 실은 진화와 뿌리 깊은 관계가 있다. 인간이 한편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데는 쾌락을 안겨주는 것들이 대체로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조상들에게 음식과 성에 대한 욕망이 없었다면 오래 살지도 많은 자손을 남기지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프로이트의 주장처럼 쾌락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 한편으로 인간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도록 진화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욕구가 생존율 또한 높여준다. 협동하는 사람들이 외톨이보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는 개인들 간의 안정적 관계에 의존하여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자연과 적으로부터 지켜준다. 관계 욕구는 쾌락만큼이나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생각해서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그 사람의 본능이고 욕구인 거고 타인을 생각하는 것도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릿이 얼마나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쾌락을 적당히 중시한다. 반면에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의미있고 타인 중심적 삶을 추구하는 동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목적 지향성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점수도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그릿의 전형들은 모두 성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릿이 높은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궁극적 목적이 자신보다 큰 세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그릿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타인을 생각하는 것들이 더 높다는 거죠. 따라서 장기간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심도 매우 중요하지만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돕고 싶은 욕구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에이미는 생업인 일과 직업이나 천직인 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짓는다. 그보다는 일을 하는 당사자가 다음 벽돌을 놓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는지, 또는 개인적 성공을 가져오거나 자신보다 큰 목적으로 연관된 일로 보는지와 같이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지향적 동기와 타인 지향적 동기가 같은 차원의 정반대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동료이자 와톤 스쿨 교수인 애덤 그랜트의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 두 가지 동기가 완전히 별개라는 연구 결과를 계속 얻고 있습니다. 두 가지 동기가 다 없을 수도 있고 둘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자가 되기를 원하는 동시에 타인을 돕겠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제가 새로운 환경에 대단히 적응을 잘하고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한 능력을 일깨워주는 데도 소질이 있다는 사실을 점차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 장점임을 깨달았죠. 그리고 사람들, 각 개인들을 돕는다면 팀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팀을 도울 수 있으면 회사도 도울 수 있고, 회사를 도울 수 있으면 브랜드도 도울 수 있겠죠. 그리고 브랜드를 도울 수 있다면 지역사회와 국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콜은 그녀의 블로그에 가능성을 찾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올렸다. 사람들 곁에 있을 때 내 심장과 영혼은 위대한 존재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넘칩니다. 아직 발견되고 개발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위대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지금 위대한 사람들이니까요. 장차 누가 훌륭한 또는 위대한 일을 하거나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야 합니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 한 가지다. 날씨가 화창하기를 또는 앞길이 평탄하기를 바라는 희망이다. 이런 희망에는 책임이라는 부담이 따르지 않는다. 상황을 개선시킬 책임은 우주에 있다. 그릿을 좌우하는 희망은 이와 다른 종류다. 이 희망은 우리의 노력이 미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내일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이다. 엄청 이거 많이 와닿았던 내용이, 그냥 바라는 희망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실망스러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그들 모두에게 물었다. 예술가든 기업가든 사회운동가든 그들의 대답은 거의 똑같았다. 글쎄요, 실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생기든 거기서 배울 점이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 썩 잘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밀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죠. 실망을 안 한다는 거죠. 50년 동안 축적된 심리학 연구 결과들이 전부 동일한 상식적 결론을 가리켰다. 상황을 개선시킬 방법을 계속 찾는다면 마침내 그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반해 방법이 없을 거라 지레 짐작하고 포기한다면 단언컨대 절대 찾지 못할 것이다. 자주 인용되는 헨리 포드의 말을 빌리면 이와 같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드웨기, 지능에 관한 개인적 이론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4가지 문항이다. 지금 내 문항을 읽고 당신은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생각해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능은 아주 근본적인 개인 특성으로 당신의 힘으로 변화시키기 힘들다. 당신은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당신의 지적 능력을 바꿀 수는 없다. 당신의 지능이 얼마가 됐든 언제든지 상당히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은 언제라도 지적 능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4가지가 좀 다르거든요. 앞에 두 문항에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뒤에 두 문항에는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면 드웩은 당신이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진단할 것이다. 또한 만약 그 반대라면 당신은 성장형 사고방식에 가깝다고 말해줄 것이다. 나는 성장형 사고방식이란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성장 지향적인 사람들은 만약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고 제대로 지원을 받는다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더 똑똑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는 법이나 영업 전략 등을 배울 수는 있지만 이런 기술을 배우는 능력, 즉 재능은 훈련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기 재능을 믿는 사람 중에도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이가 많은데 이런 생각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없는 길은 없으며 언젠가는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럴 때 고정형 사고방식은 큰 골칫거리가 된다. C-학점, 불합격 통보, 직장에서의 실망스러운 업적 평가 등의 장애가 당신을 길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이런 장애를 자신에게는 필요한 자질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증거로 해석하기 쉽다. 반대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더 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사고방식은 낙관성처럼 모든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성장형 사고방식을 지녔다면 학교 생활도 더 잘하고 정서적,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타인과 굳건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문제나 상황을 봤을 때 고정형 사고방식,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정형 사고방식이 있고 배우면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성장형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죠. 나는 진심으로 사람들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며 그 이론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론이. 자녀에게 그릇이 생기기를 바란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인생의 목표에 얼마만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보라. 그런 다음 현재의 양육 방법에서 자녀가 당신을 본받게 만들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자문해보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매우 강하다이고 두 번째 답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면 당신은 이미 그릿을 길러주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릿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가능과 불가능한 일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들을 버리고 시도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의 직관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힘든 일을 끝까지 해내면서 확실하게 교훈을 얻으며 그 교훈은 다른 영역으로 옮겨간다.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 자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면서 인생을 발달시켜 나갑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면 피아노든 태권도이든 뭐 영어 학원이든 수학 학원이든 무슨 학습지든 웬만하면 좀 끝까지 해내게 하는 경험을 쌓게 하라는 거였어요. 중간중간에 포기하게 하지 말고. 아이젠버거는 거기서 더 나아가 노력과 보상의 연관성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쥐든 인간이든 동물은 게으름을 부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가능하면 열량을 소모하는 노력을 피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이 쥐를 통해서 실험한 것도 있는데요.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을 경험하지 못하면 무조건 쥐든 사람이든 안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 뒤로 루시와 어멘다가 발레에 대한 관심을 개발하고 아직 어색한 동작을 부지런히 연습하고 그들의 노력이 자신을 뛰어넘는 큰 목적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마침내 굳은 날이 지나 좋은 날이 왔을 때 다시 시도할 희망을 얻는 연습을 한 곳은 가정보다도 발레 학원이었다. 이것도 그 발레 학원 아이들을 학원에 이제 보낸 내용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훌륭한 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자기 절제가 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논문을 쓰고 강연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둘러싸이니 따라가게 되더군요.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 나도 그들을 따라하게 돼요. 그가 덧붙였다. 집단에 맞추려는 동조 욕구는 매우 강력하다. 역사상 중요한 심리학 실험들 중 일부는 개인이 자신과 다른 행동이나 사고를 하는 집단에 금방 동조하게 되며 이는 대체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내가 보기에 투지를 기르는 어려운 방법과 쉬운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방법은 혼자 투지를 기르는 거죠. 쉬운 방법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동조 욕구를 활용하는 거고요. 투지가 강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본인도 더 투지 넘치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는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했다. 이 내용이 처음에 그 수영 선수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새벽 4시, 4시 반에 일어나게 되는 훌륭한 팀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도 훌륭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런 환경 속에 밀어 넣으면 같이 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스코필드는 같은 명령이 충성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적의를 품게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또한 생도들이 암기해야만 하는 내용이다. 그 차이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요인의 하나는 존중이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가? 스코필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위대한 리더십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나는 실제로도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고수한다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내 경험상 일단 분명한 비전을 세우면 절제력과 노력이 발휘되면서 목적을 실현시켜줄 비전을 유지하게 된다. 이 두 가지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나는 비전을 세우는 순간 첫 발걸음을 뗀 것이다. 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성실성이 있어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이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내 종단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새 범주의 성격 특성은 다른 성과를 예측해준다. 뛰어난 성적 등 학업 성취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높은 것은 그릿을 포함한 내적 품성이다. 하지만 친구의 수 등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에는 대인관계적 품성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자세에는 어느 덕목보다 지적 품성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어느 품성만 특별히 중요하기보다는 다면적 성격 특성이 다 함께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그릿을 고무하는 것이 아동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기대 수준을 요구함으로써 해가 되지는 않는지 자주 질문받는다. 더쿠어스 박사님, 조심하세요. 아니면 모든 아이가 자신도 우사인 볼트나 모차르트,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랄 겁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될 수 없다면 물리학을 공부할 자격이 없는가? 우사인 볼트가 될 수 없다면 오늘 아침 달리기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가? 어제보다 조금 빨리, 조금 오래 달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인가? 이는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내 딸이 내게 엄마, 나는 절대로 모차르트가 될 수 없으니까 오늘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해 줄 것이다. 너는 모차르트가 되려고 피아노를 연습하는 게 아니란다. 우리 모두는 재능뿐 아니라 기회에 있어서도 한계에 직면한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부여한 한계가 생각보다 많다. 우리는 시도했다 실패하면 가능성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결론을 내린다. 또는 겨우 몇 걸음 가보고 방향을 바꾼다. 어느 경우든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곳까지 아직 가보지 못했다. 그릿이란 한 번에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흥미롭고 목적이 뚜렷한 목표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매일 몇 주씩, 몇 회씩 도전적으로 연습하는 것이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올해 초 메가더상이 발표됐다. 두 번째 책 세상과 나 사이가 베스트셀러가 된 기고가 타네하시 코츠도 수상자 중의 한 명이었다. 8년 전 코츠는 타임에서 해고되는 바람에 느닷없이 프리랜서 생활을 하게 됐다. 힘든 시기였다. 그는 중압감 때문에 체중이 12kg 가까이 불었다고 했다. 나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알고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았죠. 헛된 노력만 계속되고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확실한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어린 아들과 눈앞에 닥친 현실이 있었다. 택시를 몰 생각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다시 일어섰고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견디며 원고를 써나간 끝에 봄 궤도에 올라섰다. 글이 아주 달라졌죠. 문장에 훨씬 힘이 생겼더라고요. 메가더 재단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3분짜리 영상에서 코츠가 제일 처음 한 말은 이것이었다. 아마 제 모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패일 것입니다. 제 글은 실패작이었습니다. 거듭거듭 실패작만 나왔죠. 이어서 그는 어려서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볼티모어에서 성장한 탓에 특히
신체적 안정과 위협에 대한 생각이 매달렸고 지금도 그렇다고 했다. 그는 저널리즘이 그가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게 해준다고 했다. 영상의 끝부분에서 코츠는 글쓰기가 어떤 일인지 내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다. 그의 음조와 운율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시로 옮겨본다. 글쓰기의 어려움은 지면에 옮겨진 자신의 형편없는 글과 서툰 글을 보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다음날 잠에서 깨어 형편없고 서툰 글귀들을 들여다보고 다듬어서 너무 형편없고 서툴지 않게 고치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면 조금 더 그 글을 다듬어서 글이 나쁘지 않게 만든 다음 다시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그 글을 다시 다듬어 평균 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한 번 더 다듬는다. 운이 좋다면 좋은 글을 얻을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거기까지 했다면 성공이다. 코츠가 지나치게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는 겸손하다. 하지만 투지 또한 넘친다. 그리고 나는 다른 방법으로 업적을 달성했다고 말하는 메가더상이나 노벨상 수상자, 올림픽 우승자를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어릴 적 아버지는 내가 천재는 아니잖니? 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이제 나는 그 말이 나뿐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한 말임을 안다. 천재란 노력하지 않고도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아버지 말이 맞다. 나도 아버지도 천재가 아니다. 하지만 천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부단히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면 아버지도 천재고 나도 코치도 천재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단히 노력할 마음만 있다면 천재다. 네, 여기까지 그릿이라는 책을 배부르게 먹어봤습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요. 아무튼 다음에 또 맛있는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